위기가 또다시 와서 환율이 폭등하면 어쩌냐고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너프입니다. 오늘은 환율 폭등, 외환 보유액 금융위기 이후 최대 하락이라는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자분들은 참 자극적으로 제목도 잘 뽑으시는 것 같아요. 금방이라도 패닉이 올 것 같고 나라가 망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혹자는 지난 IMF 금융위기를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환율이 2,000원까지 갔으니 이번에도 그만큼 간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IMF 당시까지는 아니더라도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에 1,500원까지는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결코 그때보다 낫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말이죠. 괜히 무섭고 그러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에서는 환율이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바로 환율입니다. 여러분은 환율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금리가 돈의 값이라면 환율은 대외적인 돈의 값이라고 할 수 있죠. 상대국 돈과의 교환 비율을 가리킵니다. 절대값이 아니라 상대적인 값인 거죠. 그러니 내 돈의 가치가 변하는 것만으로는 환율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 돈의 가치와 연동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원달러 환율을 알려면 내 원화의 가치뿐만 아니라 상대방 돈인 달러의 가치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조금 어렵죠. 그래도 끝까지 들으시면 환율을 이해하는 눈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원달러 환율과 원화 가치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과 원화 가치 상승이라는 말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집중해서 잘 한번 들어보세요. 원달러 환율은 1,000원, 1,200원 등 구체적인 가격으로 표시되죠. 즉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그에 반해 원화 가치라는 말은 말 그대로 가치입니다. 가격과 가치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라고 하면 1달러를 사기 위해서는 우리 돈인 원이 1,000개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1,200원으로 상승했다면 똑같은 1달러를 사기 위해 원이 1,200개 필요해졌다는 뜻이 됩니다. 달러도 상품이라고 가정하면 결국 물가가 오른 셈이죠. 똑같은 상품을 사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해졌으니까요. 우리는 흔히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원달러 환율 상승은 원화 가치가 떨어진 것이 됩니다. 이를 원화 가치 하락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었다가 800원이 되면 똑같은 1달러를 사기 위해 이전에는 1,000원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800원만 있으면 됩니다. 달러가 싸졌으니 물가가 하락한 셈이죠. 그럼 돈의 가치는 올라간 것이고요. 원달러 환율 하락은 원화 가치 상승이 됩니다. 이제 이해되시나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환율은 가격, 원화 가치는 말 그대로 가치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그럼 환율 2,000원, 1,500원의 근거가 되는 과거 위기 때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300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환 보유액이 급격한 외화 유출로 순식간에 바닥이 났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부도 위기 직전까지 간 셈이었죠. 물론 당시 한국 경제의 위상은 지금과 사뭇 달랐죠. 아시아의 4마리 용이네, 한강의 기적이네 했지만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았거든요. 기어다니다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샛별이었던 셈입니다. IMF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든 망하든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을 겁니다.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부도를 피하기 위해 IMF에 필사적으로 매달려야만 했습니다. 당장 달러가 없으면 석유도 수입할 수 없고 국가 전체가 멈춰버릴 테니까요. 협상의 칼자루는 IMF가 쥐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이자만 제시하면 될 것을 IMF는 갖가지 가혹한 조건들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급한 건 우리였으니 우리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우리가 당시 국가부도를 피하기 위해 IMF로부터 빌린 돈이 얼마나 됐을까요? 겨우 195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걸 갚고 IMF를 졸업하는데 4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대가는 너무 가혹했죠. 금리를 높이고 재정 긴축을 하면서
피나는 구조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일시적으로 유동성만 해결하면 살릴 수 있던 기업들과 우량 자산들까지도 헐값에 외국인들의 손에 넘어갔죠.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지금이라면 고려조차 하지 않았을 가혹한 회생 절차를 밟은 셈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당시 IMF가 한국에 내린 처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IMF 외환위기는 우리 스스로 초래한 부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달러빚 무서운지 모르고 기업들이 빚으로 과도한 투자를 했으니까요. 당시 기업들의 부채 비율은 어마어마했죠. 상장 기업들의 평균 부채 비율이 400%를 넘어섰거든요. 지난해 상장사들의 평균 부채 비율 100%와 비교하면 엄청난 규모였죠. 그런데 아시아 금융위기를 연구한 것으로 유명한 폴 그루그먼의 책 불황의 경제학에서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가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된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들 눈에 아시아 국가들이 하나로 비춰졌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대만, 한국을 따로 구분해낼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시아 전체에서 묻지마 탈출이 시작됐고 빚이 많았던 국가들부터 차례대로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모든 위기는 결국 빚에서 시작되고 빚이 많으면 그만큼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2008년 위기로 가보겠습니다. 그때도 급격한 외화 유출이 있었죠. 2008년 위기는 아시아 일부 국가가 아닌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였습니다.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과 채권 등을 가리지 않고 돈 되는 것들을 팔아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2천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도 모자랄지 모른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공포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까지 상승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찌어찌 3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고 끊임없이 쏟아지던 시장 안정화 정책들이 서서히 효과를 나타내면서 급등하던 환율도 빠르게 진정되었습니다. 물론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었다고 환율 상승세가 완전히 진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환율은 몇 달간 급등락을 반복하다가 글로벌 금융경색이 해소된 후에야 하락세로 반전되었습니다. 여기서 통화 스와프란 마이너스 통장 정도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원화로 300억 달러까지 환전할 수 있도록 연준이 한국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준 셈이었거든요. 즉시 달러로 찾아 쓸 수 있는 가용 외환이 생겼으니 외환 보유고가 그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현재 위기 상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MF 외환위기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비중이 커진 상태에서 이번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위험해지면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규모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번에도 위기가 확산되면서 외환이 유출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자산들을 콕 집어서 팔았다기보다 달러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이것저것 막 파는 중에 국내 자산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의 ATM기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고 자본의 유출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급할 때 돈을 찾아가기 쉽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면 지금의 외화 유출 수준이 특별히 높다고 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대략 4천억 달러 정도 되죠. 세계 9위 수준입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하면 40배, 2008년 글로벌 위기 때와 비교하면 2배 정도 많은 상황입니다. 물론 그동안 교역량도 빠르게 증가했고 자본시장의 규모도 확대되었으니 단순히 수치만 두고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긴 어렵습니다. 아무튼 글로벌 위기로 인해 달러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자 600억 달러의 한미 통화 스와프가 바로 체결되었죠. 한국은행의 발빠른 대처도 있었겠지만 그보단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미국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일 겁니다. 연준은 한국을 비롯해 브라질, 멕시코, 스웨덴, 호주 등 9개국과 동시에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면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MF 때 200억 달러를 빌리기 위해 온갖 치욕을 감수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 연준은 해외에 달러를 공급하기 위해 미국 국채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물론 미국이 천사라서 다른 나라들이 힘들까봐 취한 조치는 아닐 겁니다. 달러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국가들이 달러를 마련하기 위해 미국채를 매도하기 시작하면 미국의 국채 가격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례적인 조치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국채는 대략 1200억 달러가 넘습니다. 필요시 이를 담보로 달러를 빌릴 수 있다는 이야기니 전체 외환 보유액 4천억 달러의 절반에 가까운 유동성이 추가로 확보된 셈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 환율 안전망 구축에 세계 각국의 정책 공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추가적인 돌발 변수가 생긴다면 2차, 3차 계속해서 대책들이 나오기 쉬운 상황이라는 뜻이죠.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2008년 위기 이후 우리나라 원화 가치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시작된 유럽 재정 위기를 거치면서 한국 국채의 대외적인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 피그스 국가들이 재정 부채 문제로 크게 흔들리면서 한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국채란 쉽게 말해 국가가 발행하는 빚이죠. 우리나라의 국채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은 우리 국가 신용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이 됩니다. 국채에 대한 수요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거든요. 그럼 무엇을 가장 우선시할까요? 수익성도 고려하겠지만 안정성을 최우선시한다는 뜻입니다. 왜 외국인들은 한국을 안전한 국가로 보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기업을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아버지라고 하고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국가를 어머니라고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버지는 바깥 활동을 하면서 돈을 잘 벌어옵니다.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무역흑자를 지속적으로 쌓아왔죠. 그렇게 벌어들인 돈 중 일부가 외환보유고로 쌓여 세계 9위의 외환보유국이 되었고요. 그런데 어머니도 살림을 알뜰하게 잘합니다. 흥청망청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매우 높죠. 물론 이번 사태로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GDP 대비 국가 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40%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재정 건전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양호한 수준입니다. 사실 이번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도 IMF는 한국이 지속적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권고해왔습니다. 일본의 경우 국가 부채 비율이 200%를 넘어선 지 오래고 이탈리아, 싱가포르, 프랑스, 영국 등 많은 선진국들의 정부 부채가 이미 100%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 누군가는 돈을 풀어서라도 수요를 늘려줘야 하는데 이미 대부분의 국가들이 부채가 많은 상황이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재정 건전성이 높은 국가들에게 정부 부채를 늘려서 돈을 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구조적으로 무역 흑자를 내서 외환보유고를 계속 쌓고 있는 동시에 국가 살림도 알뜰하게 해서 재정 건전성까지 높으니 우리나라는 아주 안전한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채가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환율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환율은 상대적이란 말씀을 드렸죠. 그럼 원화가 아닌 달러의 관점에서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치솟았던 달러 인덱스는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하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됩니다. 사실 아주 오랜 기간 전 세계에서 미국의 경제가 제일 강했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가뜩이나 좋았던 미국 경제는 자국 우선주의까지 더해져서 나홀로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1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8년 이후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보다 더 높으니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도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죠. 사실 2018년부터 지난 2년간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급격한 자본 이탈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본은 수익률을 쫓아 금리가 높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인데 말이죠. 그만큼 한국 경제의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이쯤에서 중간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고 그에 따라 외환보유고도 꾸준히 증대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히 재정 운영을 방만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건실하게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40%를 밑돌 정도로 높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이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위상이 예전만 못해지자 한국의 국채가 나름 귀한 대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국채를 사기 위한 원화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났다는 뜻이 됩니다. 원화 자체의 가치가 낮아질 이유는 전혀 안 보이죠. 오히려 강세를 보였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2015년 이후 원달러 환율은 왜 지속적으로 상승했을까요?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화보다 달러가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화도 좋긴 했지만 달러가 더 좋았다는 뜻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경제가 가장 좋았습니다. 금융위기의 진원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초반부터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이용해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대규모 양적 완화를 지속했죠. 그 사이 유럽은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완전히 망가졌고요. 그나마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글로벌 경제를 지탱해주던 중국마저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되자마자 미중 무역 전쟁으로 깨갱했습니다. 어느 순간 미국 혼자 나홀로 성장하게 됐던 이유입니다. 보통 경기가 좋을 때 세금을 더 걷어서 경기 과열을 방어하고 재정 건전성도 높이기 마련이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 했나요? 오히려 대규모 감세 정책을 통해 잘 나가던 기업들에게 스팀백까지 놔줬습니다. 그러니 성장세가 더 가팔랐죠. 유럽, 일본, 중국 등 글로벌 주요 국가들은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니 미국처럼 금리 인상도 할 수 없었고요. 그런데 미국은 경제도 좋은데 금리까지 더 주니 돈은 계속 미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이죠. 미국도 지 혼자 성장하겠다고 떼쓰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촘촘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기업과 자본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세계 무대에서 비중이 높은 중국과 같은 국가들이 휘청거리면 미국도 결국 어려워집니다. 어느 한 곳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들불처럼 퍼져나가죠. 그래서 지난해부터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변화가 시작될 때입니다. 지금까지 달러가 그토록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미국 경제의 나홀로 성장과 높은 금리 수준 때문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번 위기로 인해 미국은 누구보다 빨리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것도 파격적으로 내려서 다시 제로금리 수준에 왔습니다. 그걸로 모자라 또다시 천문학적인 돈을 풀고 있고요. 금융경색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달러 수요가 높은 상황이지만 달러의 공급은 앞으로 그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달러의 공급은 늘어나고 돈의 값인 금리마저 내려가는 만큼 달러화의 가치도 당연히 떨어져야겠죠. 또 한 가지, 중국이나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이제 시작이죠. 꺼져가는 글로벌 성장 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미국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는 동안 다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이 나와줘야 하는 타이밍이란 뜻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경제가 너무 좋기도 했고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치르느라 환율 조작국 지정 얘기가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다시 어려워지면 환율 조작국 지정 카드가 다시 나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환율 조작국이란 얘기는 무엇을 뜻하나요? 인위적으로 환율을 높여서 수출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중국과 한국 등 지금까지 수출로 먹고 산 나라들에 해당하죠. 해외로 물건을 많이 팔면서 별로 사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향후 글로벌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위안화, 원화 등의 절상 압력이 커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켜 2차, 3차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예기치 못한 곳에서 돌발 악재가 발생해서
유동성 문제가 불쑥불쑥 불거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 원달러 환율도 또다시 출렁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동안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세계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위기 대응 능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죠. 글로벌 정책 공조가 빠르게 일어날 것이고 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들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세계 금융시장이 붕괴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결론입니다. 크나큰 돌발 악재가 없는 한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긴 쉽지 않을 겁니다. 위기가 생각보다 빨리 해소된다면 환율은 1100원대로 빠르게 복귀할 거고요. 위기가 또다시 와서 환율이 폭등하면 어쩌냐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일시적인 변동성이 아니라 큰 흐름에서의 추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돌발 악재로 인한 가격 상승은 아주 잠깐입니다.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라면 며칠 상승하고 꺾이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외환 트레이더가 아닙니다. 환율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항상 가격을 모니터링 하면서 잠깐 급등한 가격에 달러를 팔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마도 어려울 겁니다. 해외여행 가면서 달러를 외국 통화로 환전해 보셨죠? 살 때 가격과 팔 때 가격은 다릅니다. 주식과 달리 외환거래에는 거래 비용이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환율이 조금 오른다고 해도 비용을 제하고 나면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무조건 달러를 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 대한 보험으로 달러를 매수하는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위기에 취약한 자산을 많이 보유한 상태에서 위험 해지 차원의 달러를 일정 수준 편입하게 되면 전체 자산의 안정성을 높여주니까요. 그런데 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입니다. 문제는 보험적 성격의 상품을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들입니다. 보험은 위기 대비용이지 돈을 벌기 위한 투자 수단이 아닙니다.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은 원달러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원화의 가치, 달러화의 가치에 대해 알고 앞으로 환율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과 또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리와 더불어 환율은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니까요. 환율 급등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이번 영상을 통해 조금이라도 해소되셨나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